자, 이어서 3부입니다. 개장 직전 살펴봐야 되는 필수 뉴스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남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수염이 잔뜩 길었었는데 오늘 면도하셨죠? 네, 오늘 깔끔하게 어, 면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염 좀 빨리 기르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스케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스케줄 같은 경우는요, 주요 스케줄이 많다기보다는 기존 주택 판매 정도의 여러분들 건축과 주거비에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최근 들어서 주택 관련한 지표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했던 만큼, 이제 슬슬 떨어지는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미동부 기준으로 2시 반쯤에는 이제 보우만 연준위원회 연설이 있는데, 보우만 연준위원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매파적인 발언들을 계속해서 했었던 만큼, 참 죄송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던 만큼 아무래도 보우만 연준위원회 발언들은 매파적으로 시장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뭐 사실 오늘 일정보다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오늘 아주 시장에 민감할 만한 지표는 딱히 눈에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다음 뉴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볼까요?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 먼저 보죠. 오늘 같은 경우는 S&P가 은행들에 대해서 무더기로 신용 강등을 또다시 내놨습니다. 무디스와 피치가 계속해서 은행들의 안 좋은 반응 등을 내놨던 것과는 반대로 최근 들어서 S&P는 조용히 있었는데요. 역시 이번에 S&P마저도 이제 미국의 소형 은행들에 한해서 다운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째서 다운그레이드를 했느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른 신용등급 강등들과 다르지 않게 지금 현재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빌리지 않고 이자가 너무 높아서 빌리지 않고 반대로 이자가 너무 높아서 은행들도 돈을 빌릴 수가 없는 가운데 안에서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예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붙었습니다. 일단 예금들이 지금 당장 계속해서 소형은행들보다는 대형은행들 위주로 쌓이고 있고 소형은행들 내부에서는 지금 당장 사람들의 지갑들이 얇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금리가 높기 때문에 지금 중립금리보다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유동성 문제는 중소형 은행들을 위해서 압박할 수밖에 없다면서 신용등급 강등을 하기도 했다라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피치가 그 미국에 대한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무디스가 미국 은행들에 대해서 신용 등급 강등하면서 부정적 전망으로 내릴 수 있는 그 10개의 기업, 6개의 기업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나머지 3대 국제 신용평가사 가운데 하나인 남은 하나였던 스탠더스 앤 푸어스마저도 미국 은행들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는 소식 좀 들려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 뉴스 보고 그러면 신용 등급 강등된 기업들의 주가가 어떤지 보니까 뭐 하락은 하는데 뭐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예견돼 있던 결과라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많은 사람, 저도 애널리스트 글들을 읽어봤는데, 어느 정도 이미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유동성 문제는 이미 지적되었던 문제고, 사실 이번에 피치도 사실 이미 은행들에 관련해서 강등을 했다 보니까 그 이후에 S&P마저도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글들이 적혀 있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S&P 500에서 S&P가 아니죠. 스탠더드 앤 푸어스에서 은행들을 신용 등급을 강등했는데 그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은 어떤지 잠시 후에 그 개장 시황 때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보죠. 네, 다음 소식은 중국이 갑작스럽게 오늘 항생지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갑작스러운 급등, 반등 정도를 보여주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블룸버그가 보도하기를 갑작스런 이런 중국주들의 반등은 투자자들의 머리를 긁적이게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냈거든요. 이 말 뜻은 블룸버그가 생각할 때도 중국주가 왜 오르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래도 제가 좀 여러모로 정보들을 추적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갖고 와봤는데 지금 현재 카더라들이 돌고 있는 게 꽤 많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국부펀드가 주식들을 추가적으로 살 것이다라는 뉴스가 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사실 좀 재미난 뉴스가 떴는데 상무장관이 방중을 한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상무장관 방중이 이번 달 말에 있을 예정이고 그해 이전에 미국에서 중국 기업 27곳에 관련해서 미검증 리스트, 한마디로 수출 규제를 해야 되는 리스트에서 중국 기업 27개를 이 미검증 리스트에서 제외했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미중 관계 내부에서도 조금 더
좋은 훈풍이 불고 있지 않은가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사실 들었을 때 저는 조금 이런 것들만으로 올릴 만한 소재가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정확하게 뭐 모두 못던 뉴스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마 중국 관련해서 너무나도 오버솔드로 내려간 영역 자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반등 기간이 온 게 아닐까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무장관 방중은 사실 좀 반길 만한 뉴스이긴 하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옐런 재무장관 방중을 했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상무장관 방중을 하게 되면서 옐런 장관은 사실 중국을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우리 이거 뭐 요거는 리스트에서 뺍시다. 요거는 수출 규제합시다. 뭐 이건 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상무장관이니까 상무장관이 방문을 해서 실질적인 이 규제 리스트 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하게 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 뉴스까지 봤고요. 다음은 바로 대망의 올해 IPO 최대어로 손꼽히고 있는 ARM의 이 나스닥 상장 신청이 접수가 됐죠? 네, 맞습니다. ARM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최대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나스닥 최대어라고 불리는 물건 중 하나인데요. ARM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앵커 투자자로 나오겠다라는 기업들의 이름만 해도 뭐 엔비디아도 있고 인텔도 있고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가장 알만한 기업들이 앵커 투자자로 나선다라는 얘기가 돌 만큼 ARM 같은 경우는 많은 기대 심리가 모여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손정희의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요즘 투자 성적이 마땅치가 않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ARM 하나만으로 메꿀 수 있을 거란 기대 심리가 현재 돌기도 하고요. ARM이 만약에 상장이 될 경우 기업 같지만 90조 원 언저리로 현재 추산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0조 원. 정말 거대한 규모의 ARM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ARM에 대해서 혹시 그 월가 현지에서의 반응은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왜냐하면 일단 스마트폰 판매량의 부진 때문에 영업이익도 지난 2분기 거 공개된 거 보니까 공개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2분기 거 보니까 거의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반토막밖에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ARM 관련해서는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드는 경우는 사실 본 적이 없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당장 ARM이 뭐 약간 뭐 최근 핸드폰 관련해서 좀 뭐 분기 하락 같은 것들이 매출 하락이나 아이폰 매출 하락들이 분명히 뭐 영향을 주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오래 갈 거라고 보는 것 같지는 아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현재 지금 그 다 마소에서도 재미난 소식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마소 같은 경우 블리자드를 인수를 하는데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영국 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영국에서 가장 경계하는 쪽인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아예 우리가 15년간 컨트롤하지 않겠다. 우리가 블리자드를 인수를 할 때 클라우드 게이밍 쪽은 우리가 15년간 라이센스를 가져가지 않고 다른 쪽에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딜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처음부터 다시 또 리뷰가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블리자드에서 내놓는 뭐 콜 오브 듀티나 여러 게임들에 관련해서 클라우드 스트리밍 권리를 포기를 하고 15년간 이런 권리를 UBI 소프트에게 일단 라이센스를 주는 방식으로 일단 처음으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15년간은 이제 클라우드 스트리밍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제일 견제를 했던 부분을 포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할 때 가장 영국에서 이거는 독점이 될 수 있어라고 봤던 부분이 클라우드 게이밍 부분이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럼 우리가 15년 동안 안 할게라는 그 방지 대책을 내놓게 되면서 영국에서도 이제 합병을 승인해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정도까지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어, 있습니다. 어허. 지금 그 독점 기관, 그러니까 반독점 기관 가운데 승인이 안 떨어진 곳은 영국 한 곳인가요, 지금? 네, 지금은 이제 CMA 한 곳만 남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여기 허들만 넘으면 이제 합병이 승인 신청이 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아마 음, 딱 요것만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리자드 인수권에 대해서도 소식을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 뉴스는 인도네요. 네,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바스마티 품종에 대한 쌀에 관련해서 수출 금지 소식을 저번 달에 내놨었는데요.
원래 이런 것 관련해서 찐쌀이라고 불리우는 parboiled rice에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수출 금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한 적이 있었는데 수출 금지를 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수출세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부과할까 계획을 현재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나 음식 가격 관련해서 곡물 가격 관련해서는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약간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그 인도에서 지금 아까 그 쌀 종류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죠?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바스마티 품종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때 바스마티 품종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쌀들 중 하나기도 하고, 그리고 요거는 찐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만큼의 급은 되지는 않지만, 요런 쌀마저도 추가적으로 제재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악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바스마틱 품종이 사실 우리나라가 먹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먹는 품종은 아니죠. 그러니까 약간 길고 좀 그 쌀알이 날리는 그 쌀 품종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음. 약간 길고 약간 홀쭉한 나다를 가진 품종인데요. 한국 분들이 많이 먹지는 않지만 보통 이제 미국 내에서나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뭐 유럽 쪽이나 아니면 인도 내에서 어마어마하게 소비되는 품종인 만큼 어느 정도 영향력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 에어비앤비가 뉴욕에 있는 숙소가 크게 사라질 수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하다가 이제 단속돼서 걸려서 이제 망한 적이 있는데 저, 이제 그것과 똑같습니다. 네네. 네, 말씀해 주죠. 지금 뉴저지에 계시는 거죠? 네, 뉴저지도 그렇고 사실 뉴욕도 불법이 된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단기 렌탈에 관련해서 뭐 호텔이나 모텔 같은 경우는 다들 라이센스를 받고 추가적인 돈을 내고 하는데 왜 에어비앤비를 쓰는 사람들은 돈을 내지 않고 하냐라는 질문이 예전부터 올라왔었고 그에 따라서 단기 렌탈이 금지가 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 같은 경우는 사실 뉴욕 쪽에서 조금 미루던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뉴욕에서도 단기 렌탈, 30일 미만의 렌탈에 관해서 단속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될 경우 제 경험을 미뤄 봤을 때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소방서 분들과 경찰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집 앞에 나타나서 갑작스럽게 이제 사람들 내쫓고 이제부터 여기서 받지 마라라고 한 뒤에 벌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5, 600불 가까이 나오는 벌금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단속이 시작된다는 건 에어비앤비의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좀 재미난 점을 얘기를 하자면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매번 이렇게 차라리 단속에 대한 비용을 내고 벌금을 내고 계속 장사한다라는 인물도 있는 만큼 지역에 따라서 만약에 렌트비가 높은 곳이라면 이런 것들 신경 쓰지 않고 장사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제가 그럼 뉴욕에서요. 그리고 뉴욕을 비롯한 몇몇 그 도시에서 단기 렌탈을 금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단기 렌탈을 해주기 위해서는 호텔이나 모텔처럼 애초에 업종을 등록해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뭐 라이센스도 받고 이런 다음에 장사를 해야 되는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렌트와 비슷하다는 의미만으로 우리가 이제 집에서 렌트를 줄 때야 혹은 뭐라고 하죠? 장기 렌탈 같은 경우는 원래 미국 내에서 그렇게 규제를 하지 않는데 단기 렌탈은 저렇게 업종을 등록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집값 상승에 일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비어 있는데도 결국 얘네들이 팔지 않는 이유는 이걸 렌트를 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음. 장기 렌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기가 항상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집에 대해서 좀 싸게 깎아달라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고 인터뷰도 봐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야 되는데 반면에 단기 렌탈 같은 경우는 그런 리스크 없이 내가 공실을 유지하면서도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이 되다 보니까 이 공실 자체가 집값의 상승에 커다란 영향을 일조를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해봤는데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순간 그 약간 뭐랄까 이제 들어오는 게스트가 굉장히 시끌벅적합니다. 아무래도 음. 즐기러 오고 파티를 하러 오는 인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다들 겹쳐져서 단기 렌탈 자체가 악재로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많은 주들에서 거의 대부분의 주들에서 단기 렌탈은 이제 슬슬 단속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원래는 물론 그 28일 이상 장기 렌탈하는 비중도 한 25%인가요? 뭐 상당 부분 되기 때문에 피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좀 굉장히 큰 악재 아니에요?
악재라고는 하지만 이미 에어비앤비 쪽은 다들 알고 있었고요. 사실 에어비앤비에 제가 항의 전화를 했는데 알고 있었는데 너가 제대로 안 읽어보고 했다라고 했던 만큼 아마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환불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에어비앤비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가 뭐 원래 각자 손님들한테 환불 요청을 했었는데 예. 근데 미안하다 우리가 단속을 당해서 못한다라고 했더니 에어비앤비에서 환불해주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네, 어.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소비자 친화적이고 판매자 친화적이진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미 아마 에어비앤비 쪽은 요거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직접 경험해 보셨다고 하니까 훨씬 와닿네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 에어비앤비와 같은 사업 모델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저도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앞으로는 이 그 호텔 가는 것보다 이쪽에서 경험하는 게 되게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미래는 좀 어떻게 보이세요? 에어비앤비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 일단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단기 렌탈보다는 장기 렌탈을 위주로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는 이미 단기 렌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요 약간 뭐 방문 도시 혹은 토리스트 도시, 여행 도시 같은 경우에는 열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뉴욕 같은 경우는 여행하는 도시임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오피스들이나 여러 회사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단속이 심하지만 여행으로 먹고 사는 도시 같은 경우는 단기 렌탈을 허용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갈 때 자체는 아마 커다란 영향이 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드는데 아마 그런 곳을 제외하고 만약에 내가 뉴욕을 가거나 보스턴을 가거나 뉴저지를 가거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고 있는 문화를 경험하고 싶은 도시를 가게 된다면 아마 단기 렌탈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도 이미 단기 렌탈도 안 되고 해외 쪽 인물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에어비앤비 관련해서 계속해서 규제가 높아져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 일본. 이 뉴스 저희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떤 소식일까요? 네, 이 뉴스는 주식과 직접적인 관련된 소식은 아니지만 한국 분들한테 바로바로 영향력이 있는 소식이라 제가 갖고 와봤고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24일부터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지만 협의된 내용에 따르면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로 인해서 생길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제 자연에 영향을 줄 만한 여지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후쿠시마 방류가 허용이 됐고 그에 따라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24일부터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걱정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몇몇 기업들 소식인데 준비디오가 실적을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중요한 기업들이 꽤 되는데요. 줌 같은 경우는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EPS와 매출 양쪽 다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하고요. 가이던스 자체도 최근 들어서 줌이 요즘에 다들 오피스, 백투 오피스를 하는데 줌을 쓰겠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팀이 치고 올라오는데 줌을 쓰겠어? 라고 예상한 쪽이 많았는데 의외로 가이던스를 올려주면서 지금 비즈니스의 굉장히 강점을 보여주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줌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바이두 기업이 오늘 어닝 발표를 했는데 EPS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매출도 비트를 했지만 EPS가 예상치보다 어마어마한 비트를 하면서 원래 예상치가 16.81이었는데 이걸 22.55로 어마어마한 양을 비트를 했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크게 오르는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다 플러스 오늘 중국주 자체들 실적이 좋은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장전에 4%에서 5%가량 오르고 있다는 말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메이시스가 어닝 발표를 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옷 같은 거를 의류 제품을 파는 곳인데 EPS와 매출 양쪽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현재 미국인들의 지갑이 얇아져 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경고 섞인 목소리를 내면서 지금 현재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메이시 자체가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안 좋은 모습, 마이너스 3%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로우스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건축자재 같은 건축자재 DIY 제품을 파는 곳인데 전체적으로 EPS와 매출은 예상치와 비슷하거나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중요했던 건 최근 건축 관련해서 자재가 좀 안 팔린다라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선반영 자체가 아무래도 앞으로 가이던스를 내리지 않을까? EPS나 매출이 좀 잘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를 유지하겠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매출과 EPS도
조금이나마 비틀라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로스 주가가 3%가량 상승하고 있다라는 말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개장 시황 보기 전에 저희가 유선남님으로부터 엔비디아 실적이 좀 어떨 것 같은지 엔비디아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개장 시황 넘어가죠.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일단 제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오기는 했는데요. 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82%, 게임 관련해서 7% 성장, 전문 시각화 장비 7%, OEM IP 쪽이 23%, 자동차 장비가 5% 성장할 거라는 데이터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나왔고요. 예상 매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데이터 센터를 가져가게 되는데, 이런 데이터 센터의 성장률이 82%가 된다라는 것, 전분기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다란 강점으로 갖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번 매출과 EPS 매출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생각을 하는 게 비트를 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그 중국 관련된 소식도 좀 준비가 된 것 같던데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중국의 수출 제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최근 뉴스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이미 중국의 수출 제한이 악재라고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바이두와 텐센트, 알리바바 등등이 5빌리언 달러의 어치를 미리 제한이 되기 전에 주문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그중 이미 1빌리언 달러 어치는 배달이 완료가 됐고 4빌리언 달러 어치는 내년에 배달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뭐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엔비디아 쪽에서 나올 악재가 별로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많지만 문제는 엔비디아 현재 주가가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 지금 현재 PS 레이시오 매출 대비 판매 기준 실적이 거의 40배에 도달하면서 마소, 테슬라, 애플, 구글, 아마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의 가치 평가를 받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사실상 지금 이런 호재들이 이미 거의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달해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미국 시장 개장됐습니다. 개장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뭐 3대 지수는 긍정적으로 출발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나스닥 지수가 긍정적이고요. 나스닥은 0.68% 오른 채 출발을 했고 다우가 0.03% 그냥 보합권, S&P 500은 0.37% 정도 강보합 정도입니다. 자, 이게 좀 특이한 게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금리에 가장 취약하다고 하는 기술주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오늘 시장에 그리고 어제 시장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도 뭐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10년물 국채 금리가 2007년 11월 1일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 밑에 헤드라인 보이시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수 선물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게 헤드라인이 될 정도로 참 특이한 현상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올라가고 있다는 게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시장에 올라가고 있는 거는 딱 두 가지 기업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첫 번째고요. 테슬라가 두 번째. 자, 잠시 후에 그 각각의 종목의 움직임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그에 앞서서 뉴스 좀 저와 함께 짚고 넘어가시죠. 사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주목해봐야 될 뉴스는 이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 시작 직전에 나왔던 CNBC의 금리와 관련된 헤드라인인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하락하고 있다. 뭐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고점 찍고 좀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럼 왜 그러냐? 투자자들이 어쨌든 이제 그 금리가 내려갈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딱히 오늘 금리가 낮아질 만한 뉴스가 발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투자자들도 시기는 특정할 수 없어도 결국은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것에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오늘 일단 금리는 다소 안정세를 좀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어제 막 급등했던 그것에 비해서는 약간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종목별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목별로 보자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금리 인상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그 기술주들이 오히려 훨씬 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37%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가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2.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조금 전에 이제 그 블리자드, 액티비전 블리자드와의 합병 소식과 함께 1.2% 올라가고 있고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가릴 것 없이 빅테크 기업들 대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 그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장비 기업들까지도
동반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뉴스를 좀 더 보도록 하죠. 자, 이겁니다. 자, 이거 오늘 그 조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 기사의 제목 자체가 엔비디아가 그럼 제2의 테슬라냐? 옵션 트레이더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옵션 트레이더들이 지금 얼마의 프리미엄을 주고 베팅을 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사실 실제 실적 발표 이후에도 엔비디아는 더 오를 것이라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시간 가치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에 얼마에 베팅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뭐 $600, $700 이쪽에 베팅하고 있는 옵션도 꽤 된다고 해요. 그 말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베팅을 하고 있구나라는 옵션 트레이더들이 상당히 많다는 뉴스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딴 건 잘 모르겠고 그러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 추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겁니다. 가장 낮게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쪽도 $440입니다. 가장 낮은 목표 주가가 $440고요.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현재 $800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평균이 한 $532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 엔비디아를 커버하고 있는 34명의 그 애널리스트 가운데 32명이 매수 의견을 또 제시를 하고 있어서 물론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그 가격이 지금 높은 가격에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그 목표 주가가 높아지는 이 엔비디아가 실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됐을 때 정말 좀 실망 매물이 나올까에 대한 좀 의문점은 존재를 한다는 점 또 여러분들께서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뭐 다음 소식은 뭐 여러분들 계속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자, 이왕 저희가 얘기 다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 넘기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이제 봤던 것의 시장의 움직임이 약간 변했습니다. 테슬라는 사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는 가격 인하 소식들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부정적이었었는데 어제는 베어드였었나요? 어제는 뭐 그 글로벌 IB에서 사이버 트랙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급등을 했다면 오늘도 그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하일랜드라고 하죠. 모델 3 하일랜드인가 하일랜더인가요? 그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일랜드 모델 3 하일랜드. 지금 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일랜드는 뭐 애초에 많은 그 뭡니까 사진이 유출이 되고 있었는데 하일랜드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 어제 얘기 나왔었던 것처럼 이 글로벌 IB의 이 그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가격을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테슬라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유사남님 정리해 주실까요? 네. 네, 일단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어제도 사실 주식시장을 캐리해줬던 거는 엔비디아와 테슬라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런 부분들이 오늘도 유지가 되고 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엔비디아가 지금 당장 원래 좀 상승하던 부분들이 꺾여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말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자 기준으로 오늘자 기준으로 어닝을 잘 나왔던 로우스라든지 몇몇 기업들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가운데 재미난 건 지금 사실 떨어지는 기업들이 최근에 성적들이 좋았던 컨슈머 디펜스 쪽이나 혹은 뭐 헬스케어 쪽이 최근에 좋았던 성적을 뒤로 하고 소폭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아까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소규모 은행들이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 치고는 그렇게 움직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뭐 마이너스가 크지도 않고 대부분은 상승, 소폭 상승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오늘 장은 조금 복잡하게 사실 엔비디아 어닝 그리고 아마 잭슨홀 이전에 조금 지켜보는 상태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신용등급 강등된 기업들, 은행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깜빡하고 안 보여드렸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이름은 얘기해도 그렇게 크게 익숙치는 않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볼게요. 이 기업이 첫 번째입니다. 어소시에이티드 뱅코프라고 하는 기업. 오늘 신용등급 감등됐는데 뭐 0.06% 오히려 뭐 그냥 보합권 이 정도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볼 기업은 LY. 벨리네이션 뱅코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름은 뭐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떤 기업인지도 딱히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신용 등급이 강등됐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고 있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기업 정도만 더 볼게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기업도 있는데, 자, 이 기업은 코메리카 인코퍼레이트라고 해서 이 기업은 뭐 좀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신용 등급이 강등됐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 은행주들 사이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신용 등급을 강등하기 이전에 무디스에서도 경고가 그러니까 무디스에서도 이미 강등이 있었고, 피치의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스탠더드앤푸어스의 신용 등급 강등은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선남님과 함께 개장 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들 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슈퍼차저에서 충전하면 기름값이요.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제주도 가서 슈퍼차저에서 계속 충전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50% 남아 있는 상태에서 완충을 했어요. 완충했더니 슈퍼차저에서 12,000원, 13,000원 나오던데. 그래서 생각보다, 사실 저도 슈퍼차저에서 충전하면은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제가 제주도에서 좀 충전을 해보니까 50% 충전하는데 13,000원, 12,000원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떤 조건에서 충전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좀 슈퍼차저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잭슨홀이요. 잭슨홀은 24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24일 밤 9시에 시작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은 25일 밤 11시에 있습니다. 일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보내시고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